동성애 스탑 특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연원입니다. 얼마 전 이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 합법화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조차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장면이 나와도 개의치 않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2015년 한 해 C채널에서는 이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성애 스탑 캠페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로 정보를 얻고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특강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산대학교 교수이시면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 길원평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C채널에서 동성애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C채널 방송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동성애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다는 것을 좀 과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내용과 또 과학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붉은색 계통이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이쪽이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요. 반면에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는 아주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고 있고요. 아시아는 약간 누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 약 절반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은 동성애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처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절반은 처벌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21개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합법화했기 때문에 지금 21개 정도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합법화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성애하고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2013년도에 동성애 선정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아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7, 80%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40대 이상은 거의 반대합니다. 뭐 한 80% 이렇게 반대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10대, 20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절반 가까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10대, 20대에게 정말 동성애의 실상을 문제점을 알리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그러니까 성적으로 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과의 성관계. 세 번째로는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 이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요. 제가 오늘 조금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술로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성적 끌림은 뭐냐 하면은 자꾸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잔하고 싶다. 요게 이제 성적 끌림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성관계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술을 먹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성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성애도 레벨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최 측에서 동성애자 숫자를 많이 하고 싶으면 성적 끌림을 묻습니다. 반면에 작게 하고 싶으면 성정체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하고 상반되는 개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성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 이게 이성애가 되겠고요. 양성애는 뭐냐면 동성애하고 이성애를 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남자하고도 잠을 자고 여자하고도 잠을 자고 이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안에 넣을 때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에 넣을 때는 이 성적 지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넣으면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의 비율.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킨제이가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자의 비율을 처음으로 이제 조사했습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가 어떤 분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는 양성애자고 이분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라는 것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와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애가 표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부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부수느냐? 자기가 이제 방대한 자료를 모읍니다. 한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책을 발간하기 전에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2권의 책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을 적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 남성의 13%가 동성애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1953년도에는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을 적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성의 7%가 동성애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킨제이가 이런 책을 내니까 물론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이 워낙 방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아서 딱 발표를 하니까 그 자료를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또 사실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은밀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킨제이는 자기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런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킨제이 후계자가 이 13하고 7을 평균해서 10%.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미국 사람의 10명당 1명은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랑 교육이랑 정책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킨제이 결과는 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근에 와서는 이 정부에서 대단위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자가 적당히 표본을 해서 소규모로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대규모로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캐나다, 미국, 영국의 결과가 나와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대략 동성애자가 1%입니다. 1%. 그리고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외국의 통계고 이제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똑같이 저쪽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수막도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나라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을 알려드리면, 맨 처음에 보면은 그 한국 에이즈 연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하고 동성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이즈 연맹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적극적인 동성애자가 약 10,000명 정도.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보면은 그 성인 남성의 경우 0.07%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한국 성광연구에서 이제 2번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2003년도에 조사한 걸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가 0.2%. 그 다음에 동성애를 경험한 남성은 1.1%. 근데 물론 요거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서울에서 경험한 사람을 보면 남성은 1.1. 그러니까 2003년도가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여성은 0.3. 그러니까 남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통계가 유일한 통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신력이 있는 통계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에이즈 환자 분포를 보면 알아요. 에이즈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전국 평균의 2배가 서울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적어도 동성애자가 2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좀 1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데이터지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에이즈 환자 숫자가 4배가 됐습니다. 4배.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4배가 됐다는 뜻은 뭡니까? 동성애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2배 정도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남성 동성애자가 0.2%. 그 다음에 여성은 남성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균하게 되면은 대략 0.14%. 남자, 여자를 다 평균하게 되면은 대략 한 0.14%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일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금 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말하기 전에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동성애 선천적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동성애로 결정돼서 나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과학적으로 다 반박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요. 요게 틀리면 조금 바꿔가 또 새로운 주장.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거짓말을 논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뭐 논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물론 합리적으로 다 반박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선천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다 반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유전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쉽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유전이 되려면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아야지 내 유전자가 다 자녀한테 넘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동성애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성애자가 이제 가족들의 압력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막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15%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중에 한 15%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계속 유지되려면 성인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집단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은 약 15%밖에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유전이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됩니다.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유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전 질환입니다. 이 유전 질환이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잘못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향해야 되는데 그 유전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동성애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전 질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나타난 질환, 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형아 이런 쪽이 되겠죠. 그 빈도를 보면은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이 다 유전 질환입니다. 보면은 빈도가 낮습니다. 0.25% 이하예요. 그리고 모든 유전 질환자를 다 합쳐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꼴로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동성애는 우리가 양성애까지 합치면 소구사회 한 3%.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구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돌연변이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저거 지금 나이에 따라서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나이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50대쯤 되면은 20대의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절반 밑으로. 자, 이게 또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내 몸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나로 하여금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20대에도 있지만 50대에도 있어요. 그렇죠? 뭐 20대 유전자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계속 내 몸 안에서 동성애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때문이라면 이게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든다면 이렇게 없어진다는 뜻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라는 게 14세, 16세 요때에 어디서 자랐느냐. 쉽게 말하면 대도시에서 그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는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중소도시는 조금 그다음 시골에 자라면 아주 적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유전이 아니라 환경적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동성애가 유전자라고 이제 가정합시다. 유전자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 동성애라는 거는 행동 양식이에요. 어떤 행동. 이거는 한 개 유전자가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등동물의 경우에는 뭐 한 개 유전자가 이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초파리 연구를 보면 초파리가 높이 나느냐 낮게 나느냐에 따라서 약 한 400개 정도의 유전자 관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서 그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전자 관련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주 천천히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백 개의 유전자가 동성애를 일으켰다면 동성애가 아닌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려면 그 몇백 개의 유전자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이제 몇 세대에 걸쳐서 동성애 성향이 점점 나타나다가 완전히 동성애자 되고 또 없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성애자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동성애자 아닌데 갑자기 동성애자가 되고 또 그 자녀는 또 동성애자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존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 자, 이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 이제 완전히 서구 사회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논문 때문입니다. 논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보면은 1993년도에 해머라는 사람이 논문을 써요. 이 해머 자신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어떤 논문을 쓰느냐? 내용이 뭐냐면
남성 동성애는 XQ28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하고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발표합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거의 뭐 학술지로는 거의 1위 가까이 되거든요. 이 1위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남성 동성애는 XQ28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논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머릿말에 뭐라고 적었느냐? 99% 이상 유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99%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99% 이상 유전이라는 걸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서구 언론들이 드디어 막 동성 유전자 발견했다고 대서특별한 거예요. 뭐 모든 매스컴이 막 드디어 동성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과학을 모르잖아요. 그것도 뭐 시시한 학술지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99% 이상 유전이라고 발표가 됐대. 그러니까 뭐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거 진짜 유전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6년쯤 지나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분이 이제 동성애자들과 또 일반인들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해머가 주장한 그 부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스라는 분이 역시 사이언스라는 잡지에다가 관련이 없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 1993년도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던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많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3년도에는 한 40명 정도 했으면 이때 한 450명, 10배 정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은 왜 자기들이 1993년도에는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없다고 하는가? 그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표본을 이렇게 선택했고 또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머는 자기 결과를 번복했어요. 내가 잘못 그때 발표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도 해머 결과밖에 없습니다. 라이스라든지 이 2005년도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세뇌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어요. 유전은 아니지만 선천적이다. 이 선천적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랄 때 호르몬의 이상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도록 몸이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없지만 몸이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호르몬의 영향을 보겠어요. 호르몬의 영향을 보면은 우리가 동성애자하고 일반인들의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호르몬이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동성애자와 일반인을 조사해 보면 그 다음에 서구 사회에서는 옛날에 동성애자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호르몬을 주사했어요. 호르몬. 왜냐하면 호르몬이 부족해서 동성애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강제로 이제 호르몬 주사를.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성욕하게 관계되지 동성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뇌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수정란이 자랍니다. 수정란이 점점 자라다가 조금 지나면 두뇌가 만들어집니다. 요 수정란이 자라서 두뇌가 만드는 그 시점에 호르몬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두뇌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자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반대의 성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1991년도에 리베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씁니다. 역시 리베이도 동성애자입니다. 이 리베이도 동성애자인데 이 죽은 사람의 두뇌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죽은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이 성하고 관계된 거, 성과 관계, INAH3라는 그 성과 관계된 그 영역의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두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 남성 동성애자는 여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발표한 그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이 리베이가 또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 남성 동성애자는 여자와 비슷한 두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자들은 뭐 머리가 애당초 그냥 동성애 하도록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 그래서 보면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바인이라는 사람이
그 리베이가 주장한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크기를 다시 조사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인이라는 사람은 그 뉴런의 개수, 뉴런이라는 게 세포 개수입니다. 두뇌 뇌세포 개수인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남녀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의 한 3분의 2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 뉴런 수가 아주 적습니다. 반면에 이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베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이제 바인이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역시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게 퍼졌어요. 아까 또 유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몇 년 동안 여기 쫙 서구 사회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유전이고 선천적이라는 오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항상 논문을 사용합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길이에 비례하는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보면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둘째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이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이 둘째와 넷째가 거의 같습니다. 길이가. 근데 남자는 둘째가 넷째에 비해서 조금 짧아요. 이게 남녀가 통계적으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문은 뭔가 하면 이 손가락 길이가 차이 나는 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있을 때 호르몬 영향에서 이 길이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에 어떤 결과를 하는가 하면 이제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를 측정합니다. 측정해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 축제,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이 여성 동성애자들은 조금 남자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논문이 뭐냐 하면은 이 호르몬 영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 영향 때문에 결국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지금 빨강색 커브가 하나 있고 파란색 커브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일반 여성, 그러니까 이성애자지요. 그리고 빨강색은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2D 나누기 4D라는 게 둘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비례. 그래서 빨강색이 약간 짧습니다. 약간 통계적으로. 근데 미국에서 지금 여성 동성애자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 동성애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그림에 보면 빨강색과 파란색이 면적이 똑같습니다. 면적이 똑같다는 것은 양쪽에서 지금 사람 수가 똑같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훨씬 적지요. 50분의 1입니다. 그래서 50분의 1이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에 점선이 쭉 있어요. 점선. 요게 이제 그 5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 길이를 가지더라도 동성애자들은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떤 손가락. 만약에 이 손가락 길이가 정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남자점 됐다 하더라도 호르몬 영향을 받더라도 실제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걸 확률을 한 2%가 한 2.2%로 조금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대로 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호르몬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아이고 동성애자가 되도록 이거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다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말하는 것은 그거다. 왜냐하면은 이 손가락 길이를 갖고 또 주장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문이 이게 있어요. 자, 논문이 많습니다. 워낙 많아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들만 간추린 게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은 형이 많으면 동성애자 될 확률이 높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동성애자의 형을 조사해 보니까 형 숫자가 많아요. 형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그런 논문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국민 20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약간 소규모 집단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아지면은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성애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형이 많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물학적인 논리를 쓰는데 어떻게 해서 보니까
면역 반응 이론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가 남자 아기를 뵙니다. 첫 번째 남자 아기를 딱 배웠을 때에 엄마 몸에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성에 대한 항체. 우리 쉽게 말하면 감기에 걸리면 감기 항체 생기듯이 엄마가 남자 아기를 배웠을 때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자 아기를 배웠을 때 이 엄마 몸 안에 있는 이 항체가 이 남자 아기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남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성의 어떤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만. 그래가지고 이제 동성애자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제 자기들의 논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정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면 왜 머리를 공격하느냐. 머리를. 더 남성적인 기관이 뭔가 하면 고환입니다. 고환. 정자 만들고 이런데. 이런 데를 공격해가지고 뭐 정액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머리를 공격. 또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장애가 생겨야 되잖아요. 장애가 생겨. 그러니까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말을 잘합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장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경우는 일란쌍둥이의 동성애일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나누어져서 두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랍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둘 다 동성애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돼요. 일치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진짜 선천적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동시에 동성애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일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가 뭔가 하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1991년도에 남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일란쌍둥이는 52%, 이란쌍둥이 22%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결과가 지금 뜻하는 게 뭐겠어요? 한번 자세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남자의 경우에 일란쌍둥이는 52% 일치율이 있고 이란쌍둥이 22% 일치율이 있습니다. 일란쌍둥이하고 이란쌍둥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란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죠. 이란쌍둥이는 유전자는 다르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면 일란쌍둥이하고 이란쌍둥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유전자가 같으면 52%, 유전자가 다르면 22%.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뭘 나타내겠어요? 동성애 유전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진짜 유전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데이터 딱 보면은 동성애 진짜 유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손을 딱 들었어요. 자, 보세요. 93년도에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했죠. 뭐 두뇌가 91년도에 그랬다. 1991년도에 또 일란쌍둥이 동성애 일치 비율을 하니까 딱 차이가 나잖아요. 유전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났다, 유전이다, 선천적이다. 이게 쏟아져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이거는 뭐 당연히 믿어야 된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완전히 서구 사회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가? 요 결과를 잘못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 1991년도 요 데이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친동성애 성향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많이 보는 그 언론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니까 응모를 하세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란쌍둥이면서 동성애자들이 대거 응모한 거예요. 대거. 그리고 선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막 이제 응모해가지고 결국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얻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논문이 어떻게 해서 구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일란쌍둥이 일치 비율을 이제는 응모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응모를 하지 않고 요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쌍둥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국가가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에 지금 대규모로 한 3번 한 거예요. 이게 3번이 이제 그동안 했던 아주 큰 결과인데 보면은 이제 제일 최근 걸 보면 2010년도에 스웨덴에서 7,000명 이상을 했을 때, 여기 제일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남성이 9.9%, 여성이 11.1입니다. 아주 낮지요. 보면은 대략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일치율이 굉장히 낮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남 쌍둥이 일치 비율은 10%.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하게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은 다르고 1명이 같은 1명. 그러니까 거의 안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일남 쌍둥이는 태어나서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또 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똑같습니다. 선천적인 영향, 후천적인 영향 모두 다 같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선천적인 것은 10%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선천적이 아닌 건 아주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뭐 동성애는 선천적이래 또 온갖 제가 언급하지 않는 수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하세요. 분명히 아니다. 일남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비율을 보면은 모든 선천적인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향까지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 불구하고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동성애 왜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후천적인 영향으로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었다 할 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부모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덜 줬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역할을 했다든지 하여튼 부모에 의하여 동성애자가 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자녀에게, 아이에게.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또래 집단, 친구. 이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아이가 성정체성을 못 가지게 되면은 이제 동성애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남자다. 넌 여자다. 이런데 남자아이가 또 여성처럼 혹은 남자에게를 막 부끄러워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지 그 아이가 나중에 동성애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잘못된 성경험입니다. 성경험. 이게 뭐냐 하면은 우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 군대, 또 기숙사 이런 데서 우연히 동성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친척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해서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잔, 두 잔 하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똑같아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라 우연히 그냥 접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 깊이 빠져들어서 동성애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성경, 또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하면 또 이성을 멀리하고 동성애자 장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문화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문화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동성애를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는 영화, 드라마, 또 음란물, 포르노. 포르노 중에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그거를 찍은 포르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보고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문화라는 영향 때문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풍토. 이건 서구 사회인데 서구 사회는 이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이 동성애자가,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결국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보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가 미숙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인 영향을 어떤 게 있느냐. 또 어떤 아이는
또 반대의 성을 닮은 성격과 외모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간성적인 요건. 간성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이건 성기역입니다. 그럴 경우에 요새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개의 성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성적인 조건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확률이 희박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는 아주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두 사람 간의 쾌감도 있지만 인격적인 존재니까 친밀감도 갖고 경제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술하고 담배는 내가 멀리하면 술이 내를 쫓아오지 않잖아요. 이거는 내가 멀리하려도 파트너가 쫓아오니까 이건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형성 과정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천적인 요인, 선천적인 요인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게 생겨요. 어떤 느낌이, 끌림이 생깁니다. 자, 요때가 중요합니다. 요때가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보면 선천적인 영향이 후천적인 영향보다는 더 적습니다. 적고요. 후천적인 아까 말했던 대로 부모, 문화, 친구 이런 것들이 선천적이고 더 강하고 또 어릴 때는 이게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서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또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요거를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요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강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딱 거부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의지적인 선택을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와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일한 환경과 요인을 가진 사람 중에 극소수가 동성애자가 됩니다. 아까 일란상동이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동성애자가 되었을 때 보면은 그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이다. 세 번째로는 선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도덕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2012년, 2013년도에 있던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2013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발견 너무 놀랐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는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는 항의를 해서 결국은 뺐습니다. 뺐는데 아직도 교과서 안에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다. 여기 이제 잘못된다는 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은 신비롭기 때문에 논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이걸 뭐 의지가 몇 퍼센트, 요인이 몇 퍼센트,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것이 형성되려면 의지와 이것에서 선택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장. 이것도 이제 저쪽 주장인데 뭐 자기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동성애 성장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걔 보고 야,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아주 어릴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이 뭐냐 하면은 어릴 때는 다 동성애에 친밀합니다. 뭐 그때부터 벌써 이성에 눈 뜬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 모두 다 동성애에 친밀하다가 사춘기 때 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장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 어릴 때 그거를 회상해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이거 미국 데이터인데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 유동적입니다. 16살 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아주 새까만 게 이성애자, 조금 중간이 양성애자, 맨 밑에 것이 동성애자입니다. 요 사람들을 1년 후에 조사했어요. 1년 후에 조사하니까 이 동성애자고 양성애자라고 했던 사람이 전부 다 이성애자, 정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이게 유동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불능함도 아닙니다. 보면은 예전에 전문가들이 이걸 했을 때 보면은 뭐 30%, 50%, 70%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고 또 깊이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그런 경우. 또 이제는 보면은 거기 빠져나온 사람들이 전 동성애 단체. 요거는 이제 자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느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합리화하고 두 번째는 강한 중독성. 그러니까 자기도 끊고 싶은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 나는 타고났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논문의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넣으라고 해요. 정말 이게 타고났다면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넣기 위해서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성광연구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뭐 약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것을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성교육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올해 지금 교육부에서 성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생겼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생겼는데 이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표준화를 만들었는데 교육부에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동성애는 가르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욕을 가르쳐라. 금욕.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성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데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보면은 금욕을 왜 가르치느냐? 청소년들이 성행위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에서. 아이고, 또 이상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주장도 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바른 길, 올바른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윤리관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동성애는 정말 타고난 것이 아니다. 선천적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특히 10대, 20대한테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10대, 20대가 모르고 왜 이 10대, 20대는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제 교과서에 하니까 이렇게 잘못 정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바른 정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잘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로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성애 문제. 참,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걸 좀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기론평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야기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